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어제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의 몫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를 통해 밝힌 것과 사퇴 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난 사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새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는데요. 한편 현실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또 쇄신을 요구하며 이탄희 홍성국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권 현안들 각설하고 시즌2에서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5.5%로 세 차례 연속 동결이었는데요. 더 주목받는 부분은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지 경제본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국제사회의 중요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 세계는 코너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제이크 슬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전쟁 장기화를 둘러싼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상전 축소도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국제 전문 기자이시죠. 중앙일보에서 맹활약을 하셨던 최인택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와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그 명칼럼 중앙일보 전문 기자로서 활동하실 때 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말씀하시고.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이크 슬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오는 14일, 15일 이스라엘을 찾습니다. 목적 대체로 예상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이제 지지는 하지만 좀 이스라엘의 그 무분별한 폭격, 이 무분별하고 무차별하다는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폭격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12일 날 했는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이미지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좀 줄여달라. 혹은 다른 방도를 좀 찾아보자. 혹은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낼 방안을 좀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인 민간인 사망자가 18,500명이 넘은 것으로 나오고요. 부상자도 5만 명인데 인구 220만에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큰 피해고 네. 일종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자지구 그 좁은 땅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가 22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인질 그리고 이제 수감자 교환 협상이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잠깐 이제 교전을 중단했었죠. 그 이후에 또 지상 작전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가 만들어 놓은 터널에 바닷물을 넣어서 침수시키는 작전도 벌이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 부분인데 최 기자님.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하마스 절멸입니까? 아니면 가자지구 정복입니까? 그 가자지구에는 들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천명을 했고 가자지구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상 점령을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그 저항이 아주 강해져 가지고 2005년에 정착촌까지 해서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주변을 그 싸고 거기에 이제 감시 초소 그리고 이제 철조망 이런 걸 설치를 하고 이제 통행을 이제 좀
조절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마스가 10월 7일 날 공격을 해서 1,200명 정도의 이제 그 이스라엘이 사망을 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뭐 이스라엘 내부 정치에서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안보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서는 이제 강경주의자죠. 그런 사람들의 그 지지를 계속 얻어야 되는 입장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하마스를 뭐 완전히 그 재기훈련 상태에 빠뜨리든지 말은 절멸이라는데 이게 하마스가 뭐 나는 하마스 뭐 대원이고 나는 그냥 가자 지구의 일반 주민이고 이런 구분이 지금 거의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하마스는 그 내부에서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테러 조직이라 그러지만 거기에서는 무장 정파거든요. 정치 일종의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무장 정파라는 것이 무장한 정치 세력 그렇죠. 파벌 이걸 의미하는 거네요. 예, 무장 정파기 때문에 헤즈볼라라고 레바논에 있는 그 시아파 세력도 그쪽도 무장 정파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 자기 자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마스는 사실상 2006년에 이제 하마스와 그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그 통제하고 있는 그 파타가 내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를 하마스가 사실상 통제하는 그 유일한 정치 조직이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그 전에 그 2005년 6년에 거기서 총선을 치러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 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하마스가 다수당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후로 이제 다시는 총선도 지금 없고 심지어 수반에 대한 선거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정치적으로 마비 상태인데 그럼 하마스는 사실상 그 가자 지구를 유일하게 통제하는 정치 조직이거든요. 주민의 지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하마스 자체를 완전히 뭐 없앤다기보다도 하마스가 어떤 무장 활동 이런 그 대이스라엘 그 활동 이런 걸 할 수 없게 만드는 마비시키는 게 이제 일종의 목표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이게 그 국민들 사이, 주민들 사이에서 있는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시 지지하고 외부에서 무기를 가져오면 하시라도 또 이제 그 어떤 그 무장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뭐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분이 안 되네요. 예,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뭐 말살하겠다, 뭐 활동을 중단하게 하겠다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점령하면은 그 저항을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경제 활동도 못 하고 있거든요. 전쟁을 치르느라고 경제 활동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말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이 가장 정확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파타 아마 서한지구 쪽에 주로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또 궁금한 게 미국은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최 기자님. 미국이 그러면 계속 지지하는 건 이스라엘의 어느 선까지 지지를 해 주는 겁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이제 또 그 의회와 그 백악관의 관계도 이제 굉장히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의회는 미국 공화당의 주류는 사실은 그 외부에 개입하지 말자, 우리 돈 쓰지 말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그 유권자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000억 달러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공화당에서는 뭐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바이든으로서도 의회도 설득해야 되고 예산도 마련을 해야지 지원을 할 텐데.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군력 뭐 정강이라든지 뭐 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돈이 드는데 지금 뭐 바이든도 지금 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대신에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미국은 입장을 4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입니다. 예, 이 지역에 대해서 뭐 하마스가 테러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이제 테러 활동 기지로서 가자 지구를 이용하지 못하겠다가 하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을 바깥이라든지 아니면 서한지구라든지 다른 쪽으로 강제 이주는 반대한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 지역 가자 지구를 재점령하든지 아니면 포위하든지 봉쇄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할 수가 없다. 네. 그건 이제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주민 영역을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부라든지 북부라든지 일부 지역을 뭐 떼서 이제 주민이 못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무도 없는 노맨즈랜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비무장지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을 가자 지구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영역에 대한 축소도 불가다. 그런 이제 4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하는 만한 얘기죠. 들어보면은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언제 끝내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최 기자님, 걱정이 되는 것은 그래도 가자 지구의 남쪽, 이집트의 서북쪽 쪽에 이른바 라파를 통해서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에는 연료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했는데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아주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요. 라파 검문소는 이집트와 가자 지구를 이제 지나가는 검문소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물자를 또 이스라엘이 보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된다 그러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집트로서도 이제 지금 하마스 세력이 자국적으로 뭔가 이제 힘을 뻗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주의자거든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정치라든지 사회를 움직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쿠데타로 집권한 이집트의 시시 대통령 정권은 그런 이제 이슬람주의자들이 세력을 펼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마스는 물론이고 가자지구 주민 자체가 들어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물자는 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자가 오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이제 보안을 명분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충분하게 지나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연료 같으면은 저거는 하마스가 이동할 때 쓸 수 있는 똑같은 거기서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명분을 두고 이제 통제를 하는데요. 이건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인도주의적으로 병원에서 이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연료를 가지고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써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이 굉장히 꼬이고 그리고 또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물자가 마구 들어가면은 하마스가 저항을 더 오랫동안 더 강력하게 계속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명분, 논리 이런 거가 이제 어떻게 외부에서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계속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초반에 가장 우리가 주목했던 나라는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과연 이란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어떤 식으로 개입과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도 과연 중재 역할을 할지, 어느 쪽에 한쪽에 같은 이슬람 국가로서 하마스나 또는 팔레스타인 쪽에 힘을 실어줄지, 이 중동 국가들의 동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초기에 이란이 움직일 거다. 이란이 제2의 전선, 제3의 전선을 만들 것이다. 자기 이제 대리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되는 게요. 이란은 지금 제코가 석자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내부적으로 지난해 시작된 히잡 시위 때문에
그 통제하고 이런 보안하는데도 이제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이란은 주로 이제 외부 그 프록시 그러니까 대리인 레바논의 이제 헤즈볼라, 네. 그리고 이제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 이게 다 같은 시합하고 이란이 지금까지 이제 모든 무기, 미사일, 뭐 로켓, 드론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아, 직접 영향력이나 참여하기보다는 주변 시아파 세력들에게 지원을 한다. 이 방식이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이게 어떤 그 시아파 벨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옆에 있는 이제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는 이제 그 집권 세력이 같은 시아파고요. 그리고 네. 사우디는 순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레바논은 국민의 25% 정도가 이제 그 시아파인데 시아파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가 거기서도 이제 무장하고 뭐 전차 움직이고 뭐 개인 화기 무장하고 그렇게 한 조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리아와 레바논이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북부 국경을 그 서로 이제 같이 접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쪽을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바로 앞에 뭐 토직하고 이런 게 보입니다. 예, 옛날에 전차 부서진 것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유엔 그 군이 주둔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로켓도 쏘고 뭐 초기에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확진이 안 되는 게 이란은 지금 경제적으로 1인당 GDP가 저 석유 많이 나는 나라가 4천 몇백 불 수준이거든요. 예, 전 세계에 지금 빈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은 사회적으로 통제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 그러니까 두바이라든지 터키에 나가서 거기서 휴가를 즐기는 게 국민적인 그 풍습이 돼 있는데 지금 환율도 좋지 않고 돈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럼 내부적으로 불만이 커지고 정권 유지에 굉장히 이제 더 많은 비용이 들고 힘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나서기는 굉장히 힘든다. 대신에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 바로 이제 홍해 쪽에 인접해 있는 국가인데 미사일을 쏘면서 이게 전 세계적인 통상 운행로이기도 합니다. 이 홍해가 위협받고 있는데 자 이게 위협받으면은 우리 경제 뭐 유조선이 됐든 아니면은 무역선이 됐든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 무역선이 그쪽으로 이제 특히 이제 자동차를 수출하는 배들이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 또는 이제 이전에는 그 이스라엘 남부에 에일라트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선적을 하면은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육상으로 일단 지중해 쪽으로 움직이면은 거기 그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에서 다시 실어서 그 유럽 쪽으로 가는 그런 루트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붐비는 데입니다. 그 적체가 심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지역이 가자지구하고 붙은 데거든요. 가자지구에서 이제 로켓으로 얼마든지 쏠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 운송이 일단 뭐 중단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지 않으면은 이게 옛날에 이제 수에즈 운하 사고 났을 때 저 희망봉을 돌아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갔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 이제 물류의 영향이 조금씩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예멘이 중요한 게 예멘은 그 홍해 입구를 남쪽 입구를 막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라고 있는데 그 평균 그 폭이 2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를 지나니까 이전에도 가끔 그 후티 반군이 그쪽으로 이제 미군 선박이라든지 그런 데 미사일을 쏜 적이 있는데 미군 선박은 뭐 당연히 이제 방어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날라오는 미사일을 이제 요격을 했죠. 네. 그런데 지금 뭐 다른 선박들은 어떻게 될지가 모르고 그리고 일단 미사일이 그렇게 날라올 수 있다는 상황이면은 물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 다음 달에 하자, 뭐 나중에 하자, 다른 루트로 가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글로벌 통상로인
홍해가 이제 위협을 받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브엘 만데브 해협, 홍해 남쪽에 있는 이 해협은 아라비아의 동쪽에 있는 알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하고 그럼 둘 다 이제 굉장히 그 전 세계에 예. 뭐 유류라든지 이런 거 운반하는데 급소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지금 감자가 되고 있는 바로 지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중요 이슈 오늘 세계는 지금까지 최인택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공인의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이 빗길인 데다 내륙으로는 안개도 짙습니다.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작업 여파 크게 받는 곳인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영산 나들목을 앞두고 신당 6교에서 명리 1, 6교 구간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차로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개성 고개부터 영산 쪽으로 3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동대구 분기점 3, 4차로에서 사고가 나 혼잡하고요. 또 오산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 이후 정체 달래내에서 반포까지와 반대 부산 쪽 잠원에서 서초 사이 또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경기 서부권, 송내를 중심으로 답답한데요. 먼저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 부근 더디다가 시흥부터 송내 쪽으로 길게 정체되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구리 쪽도 화물차 사고의 영향이 남아서 노우지 분기점부터 송내 쪽으로 9km 구간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연말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바로 뭐 구세군 남비 소리도 있지만 또 캐럴송입니다. 뭐 캐럴송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자, 최근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저작권 때문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작권 때문이 아니라고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택시를 타면서 기사 아저씨께서 저작권 때문에 캐롤이 거리에 어느 순간부터 울려 퍼지지 않는 걸 보니 안타깝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주된 원인은 저작권이 아닌 소음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캐롤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죠.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뭐 카페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는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내면 캐롤을 틀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저작권료 납부 의무는 면적에 따라서 주로 결정이 되는데요. 면적 50에서 100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월 2,000원부터 최대 1,000제곱미터 이상 매장도 월 10,00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뭐 이외에는 저작권료를 면제받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소음인데요. 지금 법을 보면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나타나면 매장 외부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이 주간 65데시벨, 야간으로는 60데시벨을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데시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꽤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높은 데시벨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한 60데시벨이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벨소리는 70데시벨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은 사실상 음악을 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심하다 이런 그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노래를 튼다니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조용히 제가 옆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과일에 설탕을 입힌 탕후루. 요즘 탕후루 가게 참 많이 생겼더라고요. 자, 설탕 시럽을 도로가 배수구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돼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고요.
이 탕후루는 과일을 꼬치에 꽂은 뒤에 시럽처럼 이 끓인 설탕을 묻혀서 만드는 간식인데요. 경기 용인시의 한 유명한 탕후루 업체 가맹점 앞을 지나는 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앞치마를 맨 남성이 큰 냄비를 들고 탕후루 가게에서 나와서 무엇인가를 배수구에 붓습니다. 연기가 치솟는 액체의 정체는 탕후루를 만들고 남은 설탕 시럽인데 문제는 이런 투기 행위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주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도로가에 그 왜 이렇게 틈새가 있는 배수구가 있는데 뭔가를 버리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액체를 배수구에 버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차원이 다른데요. 액체와는 전문가들은 액체 상태에서 버렸을 때 고체화될 수 있는 것들은 절대로 하수도에 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막혀버릴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설탕 시럽이 배수로 안에서 굳어버리면 그 지역 일대가 심하게는 침수가 될 수 있다고까지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설탕은 녹는 점이 한 185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고온의 설탕 시럽을 버리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칠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블랙박스에 찍힌 해당 탕후루 업체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신의 매장 배수구가 막혀서 나와서 배수구에 버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자기 가게 막히니까 도로에 버리다니 비양심적이다. 하수도 청소 비용을 업체 측에 모두 청구를 해야 한다. 탕후루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 저기만 저럴까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탕후루 가게 참 많이 생겼던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배수구에 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문제의 사실 핵심인데요. 저기만 저럴까? 과연 이 매장 하나의 문제일까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쉽게 탕후루 매장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영업 중인 탕후루 매장은 수도권만 보더라도 약 900곳 이상으로 전국 탕후루 매장의 55%가 수도권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위에 해당되는 논란에 되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할구청에서 해당 가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디에다 버려야 될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정상적인 배수를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이제 이런 발표들이 많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지가 올 한 해 세계 과학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인물을 선정하는 네이처 10. 자, 이걸 선정을 하는데 박지원 캐스터가 선정되지는 않았을 테고요. 자, 사람이 아닌 도구가 선정이 됐다면서요. 저도 언젠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초인데요. 10명의 네. 과학자와 챗 GPT가 선정이 된 겁니다. 챗 GPT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챗 GPT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이처십에 맞지 않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여기에 생성형 AI가 과학 발전과 진보를 가져왔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포함이 됐고요. AI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증명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AI의 선구자인 오픈 AI의 수석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샘 올트먼 해임 사건으로도 더 유명해져서 이름을 알렸던 일리아 수츠케버도 챗 GPT 개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 출연하는 김덕진 IT 연구소 소장은 선정이 안 됐네요. 아쉽지만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챗 GPT 외에도 화제가 됐던 이슈와 관련된 인물이 또 선정된 게 있다면서요. 네, 이 외에도 올해 초 발표돼서 굉장히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이슈입니다. 초전도체. 상온의 초전도체 논문의 문제점을 발견한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 물리학자 제임스 햄링 교수도 선정이 됐더라고요. 참고로 이 초전도체 학회 검증위에서도 이번에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었던 LK99가 결국은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뭐 주식시장도 또 후끈거릴 그런 정도였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볼까요? 따뜻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받는 일들 많을 텐데 따뜻한 이야기 박지원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요즘 마음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한 따뜻한 소식입니다. 70대 남성이 하얀 비닐봉지 6개를 들고 찾아와서 연말에 따뜻한 선물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10원부터 500원까지 여러 종류의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총 금액은 28만 7,750원. 자신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밝힌 70대 남성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일 조금씩 4년 동안 모은 작은 돈이지만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하면서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런 기부 행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5일에도 안동시에 사는 이피리 할머니께서 1년간 모은 빈병을 판 돈과 생활비를 조금씩 모아서 만든 성금 30만 원을 인생길 마지막에 좋은 일 한번 하는 게 소원이라면서 손편지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기탁을 했는데 네. 이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면서 빈병을 모아 판 돈 15만 원과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더한 돈을 더해서 기부를 한 겁니다. 금쪽 같은 돈이네요.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죠. 얼마 전에 8일에는 또 경북 경산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께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생활비를 아껴 모은 100만 원을 기탁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조금씩 아껴서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았던 이런 혜택을 나누고 싶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참 이런 고마움을 주변에 베푸는 넉넉한 마음 참 중요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받았을 때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사례도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경찰관에게 1,000원을 빌린 학생이 9년이나 지나서 손편지와 음료 상자 2개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대생이 됐는데 9년 전에 한 이 부근에서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려서 집에 못 가고 있었는데 당시 근처에 계시던 경찰분께서 1,000원을 빌려주셔서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고 그동안은 사실 이 근처에 올 일이 자주 없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그날이 생각나서 작은 선물이라도 두고 간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스 요금도 1,000원 이상으로 올라버렸네요. 저 1,000원이란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3778님의 사연입니다. 정치권도 세계도 격변하는 요즘 오늘은 비도 내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주말에는 강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신청으로 보내주신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Alice 디저트송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Sally called when she got the word. She said, I suppose you've heard about Alice. Well, I rushed to the window and I looked outside, and I could hardly believe my eyes. Some big limousine rolled up into Alice's drive. Oh, I don't know why she's leaving or where she's gonna go. I guess she's got her reasons, but I just don't wanna know. 'Cause for 24 years I've been living next door to Alice. 24 years just waiting for a chance to tell her how I feel and maybe get a second glance. Now I gotta get used to not living next door to Alice. Grew up together, 2 kids in the park, carved our initials deep in the bark. Me and Alice. Now she walks through the door with her head held high. Just for a moment I caught her eye as the big limousine pulled slowly out of Alice's drive. Oh, I don't know why she's leaving or where she's gonna go. I guess she's got her reasons, but I just don't wanna know. 'Cause for 24 years I've been living next door to Alice. 24 years just waiting for a chance to tell her how I feel and maybe get a second
know how to help. Get over Alice. She said, now Alice is gone, but I'm still here. You know I've been waiting for 24 years. And the big limousine disappeared.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생활 쓰레기의 양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쓰레기 분리 배출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이어서 쓰레기도 줄이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모아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폐품 따위를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서 다시 쓰는 것을 말하죠. 종이나 병, 플라스틱 같은 것을 재활용한다든지 고철을 재활용해서 철강제의 해외 수입을 줄인다든지 해서 경제적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링에서 더 나아가서 버려지는 물건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의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서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우리말로 재활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재활용처럼 한 단어로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와 활용을 띄어서 씁니다.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장식용 소품 같은 것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을 보면 재활용품에서 나온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멋진 작품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재활용품을 재활용해서 재탄생시키는 이런 흥미로운 경험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겨울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비는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남북도와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고 있는데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은 빗줄기가 약하겠지만 내일 오전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이 5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제주 산지는 100mm 이상 되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30에서 80mm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으로 오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 1에서 5cm, 경북 북동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이미 많은 눈이 쌓인 강원 산지에는 10에서 많게는 40cm 이상의 폭설이 또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대구 12도, 광주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모레 토요일부터는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토요일에 서울의 낮 기온 영하 1도에 머물겠고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2도, 부산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따라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 의원 모임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다고 평가하며 국내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내년까지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하다 2072년에 3,60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출생아 수 감소 영향으로 합계 출산율 전망은 2년 전보다 악화되고 외국인 유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세청이 연예인 박유천 씨와 박준규 씨 등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7,9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5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첫 조사였던 2013년을 제외하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자,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기라서 오늘은 양당 관계자를 모셨습니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와 이번 주 출연자 좀 변화가 있어서 서영주 부대변인은 계속 출연하고 계시고, 네. 뭐 그래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소개를 짧게라도 하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전희경입니다. 저는 11월 15일자로 대통령실을 사직하고요. 이제 네. 전 정무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정부에서 열심히 주민들을 뵙고 있습니다. 총선 대표를 하고 있군요. 네. 자, 대통령실 네 말씀하시죠. 저도 소개해야 되나요? 다시? 다 아는 뭐 갑자기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우울해서. 네. 예. 더불어민주당 서영주입니다. 네, 그럼요. 알죠. 네, 장성준 소장님 또 오랫동안 하다가 안 계시니까 또 마음이 좀 허전한 마음이 있으시죠? 허전합니다. 그렇지만 또 힘차게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또 대통령실에도 계셨으니까 전희경 전 비서관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어제 사퇴 발표할 거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어제 사퇴 발표를 할 거다라는 거는 몰랐지만 결국에는 혁신이 제안대로 혁신의 길을 터주실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네. 예상들은 하고 있었다. 네. 당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워낙 이제 언론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와서 잘했다 또는 좀 더 빨리 했어야 된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오늘 윤재욱 이제 원내대표도 최고위를 이제 본인이 주재를 하면서 그 희생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 자기의 직을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말은 뭐 선당우사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어도 결단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목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그런 결단을 내려준 게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로 끝이 아니라
더 이제 좀 이어져야죠. 이렇게 당을 위해서 각자들 뭐를 해야 되나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2, 제3이 나올 수밖에 네. 없다. 자, 김기현 대표 사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 사태가 민주당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김기현 네. 대표의 사태는 전형적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읍참마속이 아니라 토사구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강서구 재보궐선거의 책임이 비단 김기현 대표한테만 있겠습니까? 용산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거를 전부 또 안고 혁신위를 통해서 김기현 2기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는 어느 정도 김기현 대표는 본인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책임을 용산에서 덜어주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상황 자체가 억울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거지만 김기현 대표가 판단을 잘못한 건 분명히 있죠.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말하자면 멋있게 무대 위에 차려줬잖아요. 희생하라고 했을 때 그때 김기현 대표가 벗어 던지고 무대에서 멋있게 무대복을 입고 정말 희생하는 그런 연출을 했다면 지금 김기현 대표는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한 주연이죠. 근데 지금은 조연도 아니라 엑스트라로 퇴장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판단이 잘못됐다. 그리고 타이밍이 늦었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 정치권에서 없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사람 갖다 쓰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들 좀 정치권에서는 이해를 막론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보기에는 정치가 비정하다고 하는 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정치가 왜 따뜻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본인의 어떤 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좀 기회를 한 번 더 줬을 수도 있을 텐데 참 잔인하구나.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를 기폭줄해서 그 김기현 대표는 버림받았다. 라는 것이고 김기현 대표가 장고 끝에 대표적 사퇴를 내려놨는데 대표적 사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울산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본인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퇴직금은 챙겨서 나와야죠. 저는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울산을 챙기지 않았냐 생각돼요. 당대표 퇴직금이 이 울산 출마할 것이다. 전 비서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 그대로 출마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망은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 있고 그 모든 거를 고려해서 저는 또 김기현 전 대표가 이제 되셨는데 이제 본인의 나아갈 바를 판단하고 그 길 역시도 어느 것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를 놓고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서 부대변인 말씀 중에 이제 김기현 대표 이게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좀 헤아려 주시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토사구팽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분의 그런 결단을 좀 너무 좀 폄하하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네. 이게 용산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 있었습니다만 자꾸 이제 용산과 당을 이제 너무나 수직적으로 이렇게 보고 물론 대통령께서 이제 리더십의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직선적이고 또 이제 검찰총장 시절부터 갖고 있던 그런 그 강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일사불란하게 뭐 가자 막 이러면은 뭐 당이 막 와 막 이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국회의원 10사람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끌고 간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말을 뭐 또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뭐 이런 말도 이래라 있듯이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제각각 그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유불리라든지 그리고 개인의 강한 개성, 지역적 특성, 뭐 그다음에 개개인의 연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놓고 보면 그렇게 대통령과 당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일사불란한 수직 관계라는 게 참 성립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희경 전 비서관이 이거 사실관계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물론 보도기 때문에 하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을 떠나기 전에
김 대표와 장제원 의원에게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고 지난 8일 날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찬을 함께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 위원장이 당 혁신에 50%를 성공했으니 자, 이 당이 잘 반영해서 100% 채우면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이 사퇴 주문을 또 불출마 주문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건 사실과 다른 겁니까?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가 정가에서 돌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들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고 그러나 바람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무슨 대통령께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또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당의 3선 중진 그리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공을 세운 장제원 의원 또 우리 당의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한테 뭐 사퇴를 하시오 마시오 이런 구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바람이 있다면 자발적 충정에 의한 자의적 판단이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제 보통 개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도 그 혁신안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류가 갑자기 변했다는 것은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하고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태생 자체가 저기 4%의 대표 후보에서 그런 용산에서 뭐 개입을 했다는 말까지 무릅쓰고 다 쳐내고 나서 대표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별칭이 바지 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태도를 출장소다 바지 사장이다 이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념적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은 김태우 후보를 사면해서 강서로 보낼 때 당대표로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정말 직언을 하면서 맞섰다면 김기현 대표에게 그런 뭐 꼬리표가 있을 수는 없지요. 근데 저는 수직 관계는 그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또 그렇게 볼 공산이 커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혁신위를 쫓아내고 나서 본인이 계속 이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메시지도 그랬고요. 그런데 갑자기 수도권 위기론이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당 변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수도권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원들이 사퇴해라 하면서 사면초가 놓였는데 그 상황에서 회동이 있었습니다. 회동이 있으면서 갑자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거기에 이제 김기현 대표는 뒤통수를 맞고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중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물론 대통령이 사퇴하시오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좀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나 어떤 그런 절차들을 보면 대통령께서의 어떤 눈빛이라도 그렇게 좀 의견 주지 않았을까. 눈빛만 봐도. 아, 그럼요. 헛기침만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수직적 관계를 잘라낼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위에서도 그걸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원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라는 게 왜 여당입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무슨 저 담장 너머에 다른 집 보듯이 할 수는 없어요. 좋은 의미로는 당정이 좋은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공통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거죠. 좋은 정부로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역사에 남는 게 공동의 목표인데 문제는 이 좋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사실은 우리 정부의 출발서부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 윤핵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또 대통령 뭐 용산, 용심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건강한 협력 관계도 마치 그 아주 타이트한 상하 관계처럼 이렇게 그 됐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불출마 이후에 이런 그 정치권의 이제 우리 반응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랬는데 참 뒤안길이 좀 또 자기 희생을 저렇게 하는구나. 아까 뭐 무력 시위 한 거 아니냐. 그 버스 동원한 거는 무력 시위 아니냐 이랬는데 또 그때 당시에도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내가 내 용퇴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질 것 같으니까
혹은 가망이 없어서 접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내가 접는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출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었는데 적어도 이 어쨌든 열심을 다했던 두 정치인 장제원 또 김기현 요 두 분의 불출마와 대표직 사퇴를 보면서 이거마저도 뭐 사인을 받아서 그랬니 억지 춘향이 격으로 그랬니 뭐 토사구팽이니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쥐어짜내서 한다면은 저도 그 말에 동감은 하나 대다수의 분들이 그냥 그래 보여요. 김기현 대표가 뭘 잘못했지? 뭐 강서구 그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게 김기현 대표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사명과 어울려져서 설마 할까 했는데 해버렸고 당대표도 처음에는 메시지가 혼선이 있었어요. 안 된다. 고심한다. 뭐 당 지도부도 그랬다가 갑자기 뭐 내부 경선을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김태우 후보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김기현 대표가 안 왔는데 저는 그거예요. 장제원 의원은 굉장히 셈이 빠른 분이에요. 정무적으로 뭐 뛰어나다고 하죠. 좋은 말로는. 그런데 따져보면 김기현 대표는 순진해요. 그러니까 그냥 몇 가지 바라는 게 없던 분이에요. 제가 봐서는 대표 하나 시켜주시고요. 저 울산에서 있게 해주시고요. 내년에 제가 대표 맡았으니까 공천권 행사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 자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변했죠. 왜냐하면 지금 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 1에서 윤핵관 2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희생을 요구하니 무력 시위를 한 것은 내가 여기에서 이뇨한 혁신이의 말대로 그냥 무대에 어떤 소모품으로 사라지는 것은 내 자존심 허락할 수 없다. 나 울산에서 잘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물밑 협상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장사를 다 했다고 봐요. 누군가하고는 했겠죠. 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다 보장받고 뭐 부산시장은 옛날부터 하시기로 했지만 그 중간에 그냥 초야에 묻혀서 지내겠습니까? 틀림없이 어떤 현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하고 부산시장으로 갈 공사들을 협의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참 쓸쓸한 퇴장이 좀 본인의 늦은 타이밍 어떤 늦은 결정이 뭐 결국 초래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많아서 자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도 상당히 주목을 받습니다. 자 궁금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보는 또 시각 이준석 전 대표가 잔류할 수도 있나요? 잔류에 대한 것도 희망하는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나요? 어떤가요? 이준석 대표가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여론이 있죠.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준석 대표는 뭐 영남을 얘기하고 뭐 대구 출마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신당이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는 1000표 차이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또다시 보수가 분열로 패할 것이냐. 그래서 진짜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로 가는 그 길을 기어이 열 것이냐 뭐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 뭐 이준석 대표의 능력치에 대한 뭐 평가와 저평가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 전략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신당으로 그래도 이 정당이 분열돼서 나가는 그래서 총선에서 악재가 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자, 김기현 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고 이른바 이제 친윤 중진 윤핵관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잔류할 명분은 생겼는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혜경 비서관께 여쭤보고 싶은데 대통령이 좀 움직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잔류에 세기를 박을 텐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계속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은 사실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총선 승리.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절실한 게 그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거기에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는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건 그냥 제 판단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판단인데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뭐 지금 현 상황보다 조금 더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도 조금 더 좀 완화가 된다든지 변화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다른 조건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있다면 하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전까지 얼마 전까지 일했던 전희경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다. 형조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 복원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축원을 하세요. 근데 혼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과는 아예 이 지위가 달라졌잖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총선에서 지면은 현 정부의 레임덕이 오고 본인의 어떤 국정 운영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 알지만 대통령직은 해요. 그것만 만족하시는 분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진즉에 이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승리를 원했다면 이준석 전 대표를 저렇게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있는데 뭘로 위기를 타파할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요?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냥 인기 좋은 한 사람의 스타 장관일 뿐입니다. 이게 정치권이 드러났을 때 수도권 위기를 한동훈 장관을 투입했을 때 원희룡 장관을 투입했을 때 될까요? 저는 용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이준석 전 대표랑 갈등이 있을 때 쫓아갔잖아요. 찾아갔잖아요. 가서 뭐 폭탄주 먹고 얼싸안고 다시 복원해서 결국에는 뭐 0.7 몇 %로 뭐 이기긴 했지만 꼭 그 요인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안 올 수 있는 것들은 그때는 절실했어요. 대선 후보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본인의 자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사안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정기조를 바꿔라. 최수근 상병에 대한 국정기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안 하라. 이 부분 못 바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필요하긴 하나 에이 뭐 이준석 아니어도 한동훈이 있어 나에겐.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자, 한 장관 이야기를 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 제가 우리,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서 부대변인께서는 이 정치를 너무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지금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패밀리 비즈니스는 윤석열 대통령 잘하시죠.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대통령이 자기 자리는 뭐 총선 이후에도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고하는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을 하자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총선 승리가 필요한 거지 무슨 국회 권력을 뭐 휘어잡기 위해서 총선 승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니까 총선 승리도 대통령한테 절실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정부 조직법도 지금 완성형으로 통과가 안 됐거든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폐지가 못 폐지 안 되고 됐고 있죠. 우주항공청 설치도 지금 렉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예산도 지금 20일 날 합의 처리한다고 했지만은 지난해에도 소위 말하는 새 정부의 새 예산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협치해 주십시오. 호소는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해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총선 나는 이미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니까 이제 뭐 나는 아쉬울 게 없고 나는 뭐 내 기분이 중요하다. 이런 시기일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민주당이 우리 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잘 되자는 하나의 그래도 뭐 방법론은 달라도 목표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뭐
이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없겠지만. 그래도 총선 승리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것은 대통령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당신께서 내려놓을 부분 또는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본다. 그만큼 총선 승리에 절실하시다는 것을 저는 뵙고 왔다.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 대단히 무능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하다는 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국정 지지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 쓰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이 2년이 됐는데도 30%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입법독 얘기하시는데 좀 정치사를 대통령께 권했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IMF로 맞았을 때 그때 요소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일을 많이 하셨냐면 건강보험도 도입했고요. IT 기업으로 대한민국을 북돋웠고요. 정부 조직 다 했습니다. 당시에 취임 일성이 뭐였냐면 우리 여당 집권 여당이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읍소를 했어요. 당시에 그 총재한테 가서 만나자고 하고 핀잔도 들으면서 만나면서 당시에 의회 민주주의 야대였지만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지금 야당하고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선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하지만 2년 동안 왜 의회주의가 그렇게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중요하고 대통령의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거라면 최소한 자존심 상하고 야당이 싫더라도 만났어야죠.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전제가 다 없기 때문에 이분은 대통령 자리하면 만족하나 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러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30% 이상의 국정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서영주 부대변인이 2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했는데 대체로 이제 그 추세대. 물론 이제 30%대가 아닌 조사 결과도 있다라는 거 나도 다시 확인을 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고 전희경 전 비서관 답변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야당을 안 만났다 말씀하셨는데 명확히 표현하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난 거죠. 사법 리스크의 한가운데 계시는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났고 원내대표 민주당 상임위원장 다 만났고 시정연설 가서 간담회도 하시고 오찬도 하시고 그랬던 사실이 있고 어찌됐든 김대중 정부 때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중 정부가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 요구받았던 글로벌 스탠다드 공공기관의 방만함을 수정하고 이런 국민들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뼈를 깎는 고통을 동참해 주셨지만 그 방향성은요 상식적인 야당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방향성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과연 그때 우리 당이 야당이었을 때 상식적인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건전한 비판자인가를 민주당이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돌아보겠습니다. 하실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저희가 몇 가지 주제 좀 더 다루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못다한 얘기 더 하십시오. 자, 비대위원장 체제 이제 들어설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된 셈인데 누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원희룡, 한동훈 또 이뇨한 삼각 체제 이야기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권영세 의원 이야기도 납니다. 누가 되는지 전망할 수 있으면 말해 주시고 혹시 아니면 어떤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설명해 주시면요. 우리가 분위기 좋았다가도 총선 직전에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잘못된 사례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지난 21대 선거 직전이 그랬고요. 21대. 20대가 그랬습니다. 2016년, 2020년입니다. 2번이 다 그랬습니다. 2020년은 진진박 존영 싸움하고 2020년은 이제 통합한다, 안 한다, 이거 하고 당명 바꾸고 이러면서 또 그렇고 이제 황교안 대표 김영호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비우는 건 잘했는데 도대체 누구로 채운 거냐. 그리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다, 자매정당이다 만들면서 비례대표 리스트가 몇 번씩 바뀌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잘못됐어요. 이 얘기를 왜 먼저 전제로 드리느냐 하면 정치도 육상에 소질 있는 사람이 육상자라고 수영에 소질 있는 사람이 수영자라듯이 정치도 전문성의 영역이라는 걸 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느닷없이 갑자기 어느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정치에 오셔가지고 잘해야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듣보잡이 와서는 안 된다. 아니 듣보잡이라는 게 아니라 네. 본인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의 전문성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0일도 안 남은 총선을 그래도 진두지휘하고 공관위를 세우고 또 보조를 맞춰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비대위면 정치 전문가가 해야 된다. 네. 제가 경험과 관록과 전체 판을 보는 능력, 그 사람과 사람 뭐 지역에 대한 이해, 네. 사람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떨어지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안아야 분열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기기묘묘한 묘안을 짜내셔야 될 거예요. 능수능란하게. 일단 이뇨한 위원장은 탈락이네요. 뭐 저는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그런 네. 걸 하시기 위해서 뭐 때로는 가슴앓이도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아유 진짜 속 시원하게 이런 얘기를 확 하면은 뭐 나의 지지자들한테 박수 받겠지만 그러나 말을 아껴야 될 때도 있고 오로지 총선 승리의 그날까지 아마 영광보다 짊어질 짐이 더 많을 거예요. 총선 승리로 박수 받지 그 과정은 정말 험난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프로. 김한길 위원장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렇게 뭐 면면을 두고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날이에요. 이런저런 평가를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니까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많이 빠졌을 때 보면 TK, PK 지지율이 출렁할 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의 한 40석 이상을 탈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여야 구도, 다수당의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영남권 이런 데가 이제 빠르게 안정되고 거기를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수도권의 집중 전략이 네.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통 지지층의 마음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보면서 뭐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누굴지가 살짝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얘기를 넘어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저는 안 물어봐요 비대위. 좀 이따 여쭤볼게요. 아니 우리가 시간이 무한정. 오늘 두 분이 너무 재밌어서 네. 한 2시간 하고 싶은데 KBS는 항상 시간을 또 잘 준수합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김기현 전 대표 사태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만큼이나 민감한 인물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일 텐데요. 자, 신당 창당이 오늘자 보도에서는 유독 과시화되고 있고 또 민주당의 본선 경쟁력에 타격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붙을 수는 없는 겁니까? 완전히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 된 겁니까? 붙을 수 있는 여지와 시간은 남아 있는 겁니까?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행보를 보면 좀 급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명분을 쌓아가면서 메시지를 같이 가야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명분을 쌓는 시간보다 메시지가 너무 급해요. 톤도 높고요. 그다음에 지도부나 민주당의 전체 뭔가를 요구를 하려면 화답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에 몰린 듯이 계속해서 본인의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것인데 저는 만에 하나 신당을 창당 안 하셨으면 좋겠죠. 신당을 창당하시더라도 이런 명분을 가지고는 민주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충심은 이해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으시고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선거와 그다음에 다선으로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 국무총리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뭐 좀 반협박성으로 신당 창당도 으름장을 놓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거 이낙연 전 대표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창당을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명분으로 나갔을 때는요. 아무도 안 따라요. 서영주 부대변인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좀 잘 다독여서 정치라는 게 이낙연 전 대표를 좀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사쿠라 노선이다. 이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감정 상했다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하는데요. 감정 상하죠. 김민석 의원은 제가 봐서는 지도부하고 상의는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자가 발전 같고요. 과잉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시즌을 앞두고 내가 뭐 지도부를 대신해서 왜 우리 지도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하면서 그래 얘기는 하는데 메시지도 그렇고 메신저도 그렇고 그게 뭡니까? 사쿠라 발언을 그래도 상임고문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단어 자체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메시지 톤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메시지 톤을 낮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혁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분열자는 반드시 진다. 이낙연 전 대표님 상임고문으로서 그 부담을 어떻게 지시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후배들로서 조금 더 뼈아픈 메시지지 사쿠라다 규정해버리면 말씀은 그냥 뒷골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속은 불불 끓죠. 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톤이 확 올라가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 또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싶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떠올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상당히 총선에 중요한 영향도 줄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의 결합,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는 전희경 전 비서관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한 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을 겁니다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가치라는 그런 그 목적을 가져야 되는 정당으로서 공통점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불만 세력과 이쪽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정당을 만든다. 그런 일은 오히려 독자적으로 각각 썼을 때보다도 오히려 그 정당의 파급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낙연 전 총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어떨까? 저는 그 정도의 정치적인 이제 체급을 가지고는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 쓴소리는 이미 뭐 원칙과 상식에 계신 그 의원님들 또 이미 탈당하신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도 하고는 계세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보다 더 직접적이고 보다 더 뭔가 위협적인 쓴소리라는 게 이제 신당이거든요. 근데 그 이낙연 신당이라는 게 성공하려면 저는 옛날에 안철수 국민의당 모델 안철수 대표의 2016년에 호남표를 그렇죠. 호남표를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공고한 지지. 그러니까 호남에서 구민주계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 가지고 저 민주당의 민주정신이 저기 지켜지는 거야?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정당을 원해. 우리는 우리 열망을 담을 새 그릇을 원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낙연 신당이 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뭐 모색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호남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해 주실지 아니면은 그냥 정부를 견제하는 쪽으로 똘똘 뭉쳐서 분열 필패로 가실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제 전희경 전 비서관이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지금 민주당 내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네. 초선 불출마 이탄희 홍성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고 이탄희 의원의 경우에는 왜 대선 때 약속을 못 지키고 비례형 비례대표제로 가려고 하느냐. 병리평으로 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 지금 원칙과 상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선당 후사를 결단하라. 이 거취 표명 같은데 지금 김기현 전 대표가 또 사퇴를 했고 자 이재명 대표 어떤 반응 어떤 결단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당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에 대해서는요. 그 메시지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혁신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다고 해서 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되죠? 강서구 보궐선거를 참패한 쪽은 김기현 대표 체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서구 보궐선거를 대승한 이재명 대표가 왜 사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법적 리스크라고 한다면 그는 2년이 됐고요. 이미 정치검찰의 어떤 과도한 수사다. 라는 것들은 당내에서 이제 더 이상 논박 여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능력의 문제인데요. 아니면 사당화의 문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결국에 혁신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탄 의원이나 홍성구 의원이 정치권에 던지는 화두거든요. 정말 양단의 극단 정치가 너무나 피곤하고 바꿀 수 없고 내가 여기 있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없고 한계를 느낀다. 그다음에 뭐 이제 선거제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자. 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의총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지도부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건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혁신의 시간이 도래했다. 이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좀 늦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운 우리 능력 있는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지도부가 좀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서 혁신에 대한 반응들을 빨리빨리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전희경 전 비서관께도 저 1분 15초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 요구되는 또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 결단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김기현 대표가 당 지지율이 낮아서 지금 사퇴하는 지경까지 갔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정말 당에 대한 양심이 있다면은 벌써 내려오셨어야죠. 이제는 심지어 본인들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자 그래서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이 아직도 있는 이 마당에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의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데 정치 혐오가 만연이 되는 것만큼 나쁜 정치인이 살기 편한 게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치르시겠다고 민주당이 뭐 각오가 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 왜 가만히 대표되셔서 결단을 내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치열했습니다. 자, 새용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경제는 이분만 있으면 됩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 박사님 오늘 궁금한 게 많아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마지막 금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상대로 3회 연속 동결입니다. 5.25%에서 5.5% 구간을 유지를 했는데요. 자, 이번 결정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우리가 봐야 할 부분과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봐야 할 부분은 뭐 금리 어떻게 보면 좀 싱겁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고 뭐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별로 놀라운 게 아닐 텐데 이제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거기 나온 표현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쭉 평가를 보면 이제 3분기 경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하다. 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예전에는 그 잘 가고 있다라는 표현에는 또 이면에는 이제 물가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자칫하면 물가가 또 오를 수도 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 이제 천천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담았고 그 말의 또 이면에는 이제는 물가 걱정을 좀 덜어도 되겠구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뭐랄까 관찰과 해석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새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그 금리를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자체보다도 그 이번에 같이 나온 그 점도표를 보면 네. 내년에 금리를 이제 몇 번 정도 더 떨어뜨릴 것 같다라는 판단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또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시장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미국 연준의 점도표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떤 추세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어느 방향일 거냐 이렇게 점을 찍어서 네. 그 점이 많은 쪽에 이제 우리가 추세 분석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월가도 그렇고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제일 큰 관심은 내년에 2분기냐 3분기냐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쯤 되느냐 여기에 모든 시선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자, 박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입니까? 3분기입니까? 저희는 이제 2분기 말과 3분기 초 한 6월,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전망을 이번에 나온 그 점도표 결과도 같이 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결국 이제 시기로 보면 그보다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늦춰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미 연준에서는 현 시점이 미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대신 이제 한번 그렇게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과연 몇 번 정도 할 거냐. 일단 이번에는 최소 3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3분기에 시작하기에는 조금 빠듯하죠. 그래서 2분기 좀 중후반부터는 시작을 해야 내년에 그 최소 3번이라는 것들을 아마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특히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와 달리 좀 나홀로 호황세를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제 과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마 미 연준은 굉장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건 좀 좋은 교훈은 아니지만 그 코로나 직후에 미국이 금리를 조금 더 빨리 올렸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즉 미 연준이 너무 조심하다가 금리를 올려야 될 시기를 놓쳐서 결국 전 세계가 그 비용을 치렀다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무 신중한 태도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기준을 내리는 거요. 내려가는 거 죄송합니다. 내려가는 기대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될지 또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면 미국 경제로 인한 우리 경제는 또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이 되는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그 이제 미국 금리와 관련해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벌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내년에 생길 일을 마치 이미 생긴 것처럼 시장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막상 그 금리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미국에다 상품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 경제에서는 그 효과가 금융시장에 비해서는 좀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뒤에야 우리 같은 이제 제조업 수출이 많은 국가들은 그 다음으로 좀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죠. 만약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지금 더 높은 상황이었다면 상관없이 우리도 같이 내릴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미국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큼의 좀 여유로운 선택은 어렵고 미국이 내리고 그게 우리 실물 경제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확인이 돼야 우리도 아마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국면에서도 상당히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급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또 우리 금리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주식시장도 좀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게 호재냐 악재냐로 보면 호재에 좀 가깝긴 하겠죠. 이번 점도표에서도 그림을 잘 보면 과거에 금리가 올라갔거나 내릴 때를 보면 오를 때도 쭉 오르고 내릴 때도 쭉 내리는 패턴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점도표는 그렇게까지 내려가지 않고 물론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이제 내려가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금리가 좀 멈춰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마치 그 L자형을 그리는 것처럼 즉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선에서 그 금리 인하가 멈출 텐데 그 금리 인하의 저점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금리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이 현 상황을 예전과 똑같이 돌아갈 거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대에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갑자기 2%나 1%대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고금리 장기화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그러니까 고금리라는 게 뭐보다 높으냐. 근데 예전 예를 들어 0%대에 비하면 당연히 높은 거고 2% 초나 1% 후반만 되더라도 예전과 같은 판단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당연히 한 1, 2%포인트 내려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벌써 2% 후반이나 3% 초반일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나 그런 다른 신흥국들의 상황과 비춰보면 미국 금리 수준으로는 꽤 높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그래도 그동안 금리가 올라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좀 부동산 쪽이었다라는 얘기를 건설 쪽인데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숨통은 트일 수가 있다고 좀 기대를 가져도 될까요? 그렇긴 할 겁니다. 일단 제가 한국 시장은 잘 몰랐어요. 미국 시장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에서도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건설업자들이 돈을 빌리면서 지불하는 금리도 있고 또 집을 살 때 그걸 이제 장기 모기지로 하지 않습니까? 30년, 50년 그리고 미국은 또 고정금리로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의 금리 수준이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큰 충격을 안 받았던 이유는 과거 한 1, 2%대 금리로 고정금리로 막 20년, 30년 빌려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금리가 5%대인데 기준금리만 하더라도 그러면 모기지 금리는 그보다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이 금리로 과연 20년, 30년 계속 그 집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적으로 한 3%대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는 좀 주택 시장, 건설 시장이 좀 완전한 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 좀 정책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또 미국만큼 금리가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긴 할 텐데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설 시장 또는 아파트 시장의 회복을 보증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올라 있는 상태보다는 내려가면 조금은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네덜란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스 히딩크 감독까지 국빈 만찬장에서 소개를 하면서 많은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네덜란드 방문의 성과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이제 네덜란드 자체의 의미보다도 이제 그 반도체, ASML 이쪽에 관심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는 요즘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도 그 네덜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뭐 AI와 관련된 협약이라든지 즉 안보와 관련된 여러 협약들이 그 네덜란드 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외교부와 국제 다자 간의 협의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그 초점은 아무래도 ASMR 본사 방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모아지고 있죠. 근데 뭐 제가 기억한 것만 해도 벌써 ASMR과 우리 대통령이 만나신 게 작년부터 해서 한 3-4차례 되거든요. 그래 이건 처음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가서 만난 게 처음이지 이제 한국에서 또 ASML과 여러 협의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성과를 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특히 지금 미중 갈등 상황에서 뭐 배터리라든지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이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어서 미국이 함부로 좀 이게 좌우하기가 어렵지만 반도체는 미국이 이제 중국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 일부 장비의 협조만 있다면 미국이 중국을 확실하게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는 한국과 미국, 일본 이 한미일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협약들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에 대한 어떤 그 약속들이 실제로 그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의 그 반도체 동맹을 더 공고하게 만들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올 다른 부작용들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부작용은 어떤 부분인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많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반도체 또 일본과의 반도체를 떠나서 이 네덜란드와 특히 이제 ASML이라고 하는 노광 장비로 유명한 회사와 협력하는 게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 삼성과 또 ASML이 1조 원씩 내서 또 한국에 기술 개발을 위한 또 연구소 투자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우리 반도체 사업에 역점이 되는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 그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겠죠. 예. 왜냐하면 ASML은 우리나라나 미국에만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그 중국에도 상당히 많은 장비를 그동안 팔아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그런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ASML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장을 좀 포기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과 R&D 센터를 이쪽에 공동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결국 네덜란드가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 한국, 일본 이쪽 진영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거라서 자칫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장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나 또는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직접 때리기는 부담될 테고 오히려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뭔가 우회적인 압력을 혹시 또 가해오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살짝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반도체는 범용 반도체가 있고 첨단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는 사실 기술 진입 장벽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나 쓸 수 있는 그런 좀 표준화된 제품이 범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첨단은 좀 더 이제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네요. 예, 가장 대표적인 이제 뭐 속도라든지 그런 걸 갖고 많이 구분들을 하는데 일반 집에서 쓰는 가전 제품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범용이라면 뭐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뭐 국방과 관련된 무기류, 인공위성 이런 그건 누가 봐도 이거 안보에도 직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7나노 속도의 반도체로 만든 어떤 그 미사일을 쐈는데 그거를 더 빠른 속도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뭐 레이더나 이런 게 있다면 방어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근데 만약에 레이더에 들어간 반도체 속도가 훨씬 느려서 계산이 더 느렸다면 굉장히 위협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놓고 대립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결국 안보거든요. 이게 무기 체계라든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 ASML과 서로 협력해서 국내에서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특히 이제 첨단 분야 관련된 것, 특히 이제 또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미래형 기술들을 연구할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을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그런 원천 기술이 전혀 없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를 우회적으로 압박을 할 텐데 이번 그 협약으로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중국 역시도 이젠 우리를 과거 네덜란드나 미국을 보던 것처럼 조금 더 조심스레 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많은 이런 이점 중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이 한국을 우회적으로 때릴 수 있는 코리아 배싱을 좀 우리는 잘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셔서 역시 경제라는 것은 다차원적인 대비가 또 필요한 일이니까요. 네. 자, 경제 이야기를 이렇게 빠져들면서 듣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김 박사님 덕분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더 치열한 정치판 총선까지 더 긴박한 상황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